이번 시간에는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보겠습니다. 19세기 말에는 공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기능주의 이론이 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기능주의론은 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이 대두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19세기 말까지는 기능주의 이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이 기능주의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공공기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인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주의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공공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하였다. 그 이론은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 문장, 배번은 관료가 주어진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며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한다고 가정하였다. 배번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또한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오직 정치인이나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배번은 관료 개인의 특성은 정책의 실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이 나올 거네요. 그럼 베버의 입장 정리해 볼까요? 베버의 이론이 등장한 이유는 관료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에서인데 베버는 관료를 정치적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고자 하는 주체이다. 그래서 정치적 목표라는 것은 정책 목표라는 얘기고요. 또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게 관료라고 보았고 또 관료는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았고 상급 관료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게 관료라고 보았다. 그런데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의 이론이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는 얘기죠. 맨 처음에 기능주의 이론, 그 다음에 베버의 이론, 그 다음에 새로운 이론이 나올 거예요. 이 문단 볼게요. 이러한 비판 속에서 어떤 비판이죠? 관료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지는 않는다는 비판 속에서 공공부문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공공선택론이 대두되기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거면서 관료의 특성에 따라 분석한 것이 되겠네요. 공공선택론은 관료를 공공재와 행정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이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로 간주했다.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말한 베버의 입장과 완전히 다르네요. 공공선택론은 사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관료라고 봤고요. 베버는 공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았다는 게 차이점이네요.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이라고 여긴다.
공공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 그래서 이 관료들의 행동 동기를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맨 처음 베버의 입장이 나왔죠. 베버는 관료를 굉장히 뭐랄까 순수한 존재 이런 존재로만 봤네요. 정치적 목표를 최대로 그죠 달성하고자 하고 사익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고 또 관료는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 그 다음에 정치에게는 참여할 수 없는 존재로 보았죠. 그러면서 관료를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곳에 초점을 두었어요.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고 또 하위 관료가 상급 관료에게 무조건 복종하지 않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죠. 그래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공공선택론인데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관료와 정치인의 관계를 교환 관계로 보고요. 또한 관료는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능동적으로 공급하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적극적인 존재로 보았어요. 그래서 정치인과 관료를 놓고 본다면 관료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죠. 이러한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니스카와 던 리비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데 먼저 3문단 니스카넨의 입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니스카넨은 시장에서의 협상에서 관료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보았네요. 그는 마치 독점 기업처럼 관료가 공공재와 행정서비스의 가격과 수량을 모두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고 했어요. 자, 이 문단에서도 살짝 힌트를 주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인과 관료는 교환관계에 있으면서 관료는 공급자이고 정치인은 수요자라고 했죠. 자, 이것을 그대로 니스카네는 정치인보다 관료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다고 하였고요. 관료는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들이 서비스의 공급 대가로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있대요. 선거로 인해 자주 교체되는 정치인들은 공공재나 행정 서비스 생산의 최소 비용에 대한 정보를 어렵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나타난다고 했죠. 다시 말하면 관료는 정보가 많고 정치인은 정보가 적기 때문에 관료가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한 거죠. 계속해서 니스카네는 관료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극대화하기 노력한대요. 자, 그는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동기를 합리성과 생존 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대요. 관료 역시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이므로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합리성의 측면이죠. 효용의 결정 요인은 소득이라는 금전적 요소, 이게 합리성이에요. 또 하나, 명성, 부서 관리의 용이성 등 비금전적 요소를 합친 것이 뭐라고요? 합리성이라고 하네요. 자,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질수록 두 요소는 모두 커진다. 그러니까 예산 규모가 많으면 합리성도 커진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성이란 금전적 요소도 커지는 거고 부와 명예와 같은 비금전적 요소도 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따라서 관료의 입장에서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니스카네는 관료를 예산에 초점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한 관료는 직원, 충원, 복지 등을 원하는 조직원으로부터 예산 획득에 대한 압박을 받는데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료는 조직에서 도태하게 된다. 자, 니스카네는 첫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관료가 정치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였고요. 또한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기 노력하는데 그 동기가 합리성과 생존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합리성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 규모가 커지면 합리성이 증가한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 생존적 측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거죠. 그럼 여기서 생존은 뭐예요? 예산을 확보하는데 부응하지 못하면 조직에서 도태된다. 조직에서 도태된다는 말이 바로 생존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니스칸에는 이러한 이유로 관료가 소속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소속 부서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이유는 지금 본 건 생존의 측면에서, 앞쪽에서 본 건 효율성의 측면에서 본 거죠.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이렇게 예산을 극대화하려고만 하다 보니까 공공재가 과잉 생산되어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라고 보았네요. 지금까지 누구의 입장이었습니까? 니스카넨의 입장이었어요. 공공선택론에 대한 니스카넨의 입장. 그럼 이번에는 덜리비의 입장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덜리비는 니스카넨이 관료나 기관을 지나치게 일반화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측면에서 같다고 보았다. 그 측면은 뭐예요? 예산을 극대화하는데 모든 관료가 그럴 것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관료 행동의 동기를 예산에서만 찾았다고 비판했대요. 모든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한다고 보는 것을 덜리비는 비판했다는 얘기죠. 예산 극대화 관련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였어. 누가? 덜리비는. 자, 이런 점을 비판하고 다른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대요. 자, 덜리비는 니스카넨이 지나치게 관료가 행동의 동기는 예산에서만 찾고 또 모든 관료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하였는데 그것을 비판하면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대요. 그는 덜리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정도가 달라진다고 보았다. 그럼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 첫 번째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행동 동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리활동을 하는 거래기관의 관료는, 즉 영리활동을 하는 거래기관은 바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서 일하는, 그런 기관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행동 동기일 거예요. 예산 확보의 동기가 강해요. 하지만 하위 조직의 자금 사용 및 집행 방식을 사용하는 통제기관의 관료는 하위 조직의 성과에 따른 책임을 지므로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기관의 유형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영리 활동을 하는 단체는 예산 확보의 동기가 강해요. 하지만 하위 조직의 자금 사용 및 집행 방식을 감독하는 통제기관은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본 거죠. 또한 이라고 했으니까 덜리비는 또 다른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볼 것 같죠. 그는 관료의 지위에 따라 예산 극대화의 동기는 물론 극대화하기를 원하는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고 봤다. 자, 그러니까 덜리비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관료의 행동 동기가 달라진다고 먼저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지위에 따라 예산 극대화의 동기, 원하는 예산의 유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산이 늘면 직업 안전성이 증대되어 비상근직, 즉 일용직 혹은 임시직 등을 포함한 하위 관료의 효용이 커진대요. 예산이 극대화하는 동기는 누구한테 커진다고요? 비상근직 하위 관료에게는 효용성이 커진다고 얘기하네요. 하지만 고위 관료, 그러니까 하위 관료는 예산의 극대화 동기가 큰 거고 고위 관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위관료는 회의 참석, 예산 증가를 위한 증거 제시 등 다양한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용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고위관료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작고 하위관료는 극대화 동기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따라서 고위관료들은 하위관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보았대요. 한편 이제 뭘 말할 건가요? 자, 위에서 예산의 유형도 다르고 예산 극대화의 동기도 다르다고 했는데 예산 극대화의 동기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이미 했으니까 이제 예산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죠. 한편 예산에는 기관 자체의 운영비로서 관료의 수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핵심 예산, 해당 기관이 민간 부분에 쓰는 지출력과 핵심 예산을 합친 관청 예산 등이 있다. 자, 이게 바로 예산의 유형이네요. 덜리비는 하위 관료의 효용은 직위의 수, 즉 직업의 수, 직업의 안정성과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하위 관료는 관료의 수급과 관련이 있는 핵심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고위관료의 효용은 부서의 위신, 민간의 고객과의 관계 형성 등과 같은 형성 등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하위관료는 핵심 예산을, 고위관료는 관청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보았대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문단에서는 덜리비가 관료의 행동 동기를 어디서 보았다고 얘기했나요? 기관의 유형에 따라, 그 다음에 지위에 따라 다르다고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서 니스칸에는 관료나 기관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고 예산에서만 찾았다고 비판하였죠. 오문단, 덜리비는 고위관료가 예산 극대화의 동기를 갖는 것은 맞대요. 고위관료도 예산 극대화에 관심은 있대요. 하지만 고위관료의 효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보다 소속 부처의 최적화에 더 관심이 많다. 부처의 최적화는 부처의 크기, 직무 관련 권한 등과 관련이 있는데 덜리비는 고위관료가 관리 회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하 직원을 통솔하기보다는 소수의 유능한 직원들과 근무하길 원하고 자신의 재량으로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부 구조를 개편하려고 한다고 보았다. 자, 그래서 덜리비는 사오문단에서 말하기를 여러 요소 간의 상관계를 통해서 관료 행동의 동기를 보았는데 첫 번째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은 예산에 관심이 많고 통제기관에 있는 관료는 예산 확보의 동기가 약하다고 보았고요. 두 번째, 관료는 지위에 따라서도 예산의 극대화 동기도 다르고 예산의 유형도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예산 극대화의 동기는 하위 관료들이 강하고 고위 관료들은 약하더라. 왜냐하면 하위 관료들은 예산이 증대되면 직업 안정성도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말했고 고위 관료들은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얻는 효용이 적기 때문에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했고요. 또 하나 예산의 유형에 대해서도 고위 관료와 하위 관료는 행동 동기가 다른데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을, 하위 관료는 핵심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하더라. 또한 고위 관료는 예산 극대화의 동기는 있지만 소속 부처의 최적화에 더 관심이 많더라. 왜냐하면 고위 관료의 효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속 부처의 최적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 볼까요?
실제로 관료들이 선택을 내리는 과정에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선택을 일반화할 수 없죠. 하지만 그 동기를 추적하려는 노력을 통해 관료들이 조직의 하위 구성 요소로 가능하다고 본 기능주의는 뭐라고 그랬어요? 관료들이 조직의 하위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본 게 기능주의였고요. 이 기능주의로는 공공기관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어서 새롭게 등장한 게 베버였습니다. 베버는 관료들이 공익을 추구한다고 보았죠. 하지만 관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실현 여부가 달라지기도 하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는데 그것이 경제학적 방법을 적용한 공공선택론이었다. 공공선택론에서 관료들은 사익을 추구하고 효용성을 추구한다고 보았는데 그 중에 한 명 니스칸에는 예산 규모 확대에 관심이 많은 게 관료라고 얘기했고요. 덜리비는 이러한 니스칸의 설명을 비판하면서 예산 극대화와 관련한 여러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했죠. 기관 유형에 따라서 관료의 지위에 따라서 예산의 유형에 따라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기능주의와 베버, 공공선택론 중에서도 니스카넨과 덜리버의 주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는 문제가 가장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관료제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한 후 논쟁이 없었네요. 논쟁이 없었고요. 2번 관료의 행동 동기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 있었죠.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을 분석하고 있는 거 맞네요. 관료의 행동 동기를 몇 가지로 보았나요? 맨 처음에 베버,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에서 두 사람 맞죠? 자, 3번 관료의 비리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없었고요. 비리도 없었네요. 관료제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없었고요. 관료의 행동 동기 분석과 관련된 연구과정이 없었고요. 성과도 없었어요. 남은 과제도 없었네요. 자, 2번 봅시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아보라는 내용. 1번 니스칸에는 예산 획득에 실패한 관료는 무한정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예산 획득에 만약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요? 생존하기 어렵죠. 그래서 무한정 기회를 얻을 수 없겠죠. 그죠? 2번 덜리비는 기관의 유형에 관계없이 벌써 틀렸네요. 기관의 유형에 따라 예산 극대화에 대한 행동 동기를 설명했으니까요.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정도가 같다고 보았다. 다르다고 보았다. 3번 덜리비는 관료와 정치인이 예산을 매체로 하여 일종의 교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자, 봐요. 덜리비는 공공선택론에 따라 관료들의 행동 동기를 설명했죠. 그런데 이 공공선택론 이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관료와 정치인은 예산을 매체로 하여 일종의 교환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베버는 관료가 사익을 추구하여 베버는 공익을 추구한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최근에 공공기관에서의 의사결정을 분석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능주의 이론이 대두되었다. 기능주의 이론은 19세기 말에 대두된 거니까 틀린 말이고요. 기능주의 이후에 베버, 그 다음에 공공선택론이 등장한 것이니까 틀린 말. 3번 볼까요? 기억 니은의 공통적인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기억은 니스카넨
니은은 던립인데 둘 다 공공선택론이죠. 자, 그러면 파악해 볼게요. 기억. 모든 관료가 자신의 부서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기억이었습니다. 자, 그럼 선지 1번. 소득보다는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벌써 틀렸네요. 자, 니스칸에는 관료가 사익을 추구한다고 말했으므로요. 2번 정치인의 결정을 충실하게 집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니스칸엔 이 속한 공공선택론의 입장은 정치인의 결정을 따르는 게 아니고 관료가 유리한 입장에서 정치인에게 서비스를 공급하고 정치인은 그로 인한 대가로 예산을 준다고 했으므로 틀린 말. 3번 다음번 정책 형성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 없었고요. 4번 예산 획득을 원하는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근데 요 중간에 뭐가 빠졌네요. 예산 획득을 통해 원하는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획득하는 것은 합리성 추구. 또 조직에서 도태되지 않는 것은 생존. 그래서 니스칸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이윤이 아니고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이유를 두 가지로 봤죠. 하나는 합리성을 위해서, 하나는 생존을 위해서.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고요. 5번 행정 서비스 생산의 최소 비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료와는 상관이 없는 거네요. 자, 관료는 정치인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주고 정치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예산을 준다고 했으므로요. 자, 그럼 5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덜리비의 견해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덜리비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라고 했네요. 자, 그럼 보기 읽어볼까요? 고위 관료 A와 하위 관료 B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에 근무한다.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의 유형 중에서 영리기관이죠. 지문에서는 영리기관이라고 나왔죠.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B와 같은 직급의 관료 C는 그러니까 C는 하위 관료이겠네요. 하부 조직들의 자금 사용을 감독하는 기관은 관리기관의 유형에 따라 통제기관이네요. 그러니까 B는 영리기관에, C는 통제기관에 근무하고 있네요. A는
고위관료네요. 자신의 기대와 기관의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여 조직의 구조 및 직무를 개편하라고 한대요.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네요. 1번 A는 고위관료예요. B보다 예산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라고 했는데 예산 극대화는 하위 관료가 좀 더 적극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위 관료는 예산을 많이 확보할수록 직업 안정성이 증대된다고 했으므로 반면에 A 고위 관료는 노력에 비해 효용이 작아서 예산 극대화에 소극적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2번 A는 고위 관료는 부처의 크기를 늘리거나 유능한 직원들과 일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마지막 문단 5문단에서 나왔고요. 3번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대비 얻는 효용의 크기는 C보다 B가 더 크겠군 그랬는데 B와 C는 다 하위 관료인 건 맞아요. 그런데 B 같은 경우에는 즉 통제기관에서 일하는 B는 하위 조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예산 확보 동기는 약하다고 했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네요. 4번 A는 고위관료는 예산 증가를 위해 회의에 참석하거나 예산 증가를 위한 증거를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효용성이 적다고 했어요. 5번 B는 민간 부분에 지출하는 예산의 확보보다 자신의 수급 증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군. 이것이 바로 핵심 예산이겠죠. 4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넘겨서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 문제 자체가 잘못돼서 자 보는 겁니다. A2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고쳐주세요. A는 정책의 실현에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요. 꿈, 기대 따위를 실제로 이룬다. 정책의 실현, 이룬다. 맞는 거고요. B, 예산이라고 가정한다. 가정한다는 뭐예요? 임시로 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굳게 믿음은 아니죠. 틀리고요. C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라고 나오는데 배분은 나눈다는 얘기죠. 몫이 나눈다. 맞고요. 그 다음에 D는 노력으로 얻는 효용성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화의 효능 맞는 말이고요. 이는 구조를 개편한다. 바꾼다는 얘기죠. 고쳐서 편성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의는 헌법재판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